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용인에 사는 김혜란입니다. 올해 나이로 55이에요. 26에 결혼해서 30살부터 줄곧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일했습니다. 횟수로 치면 25년이 넘죠. 아침마다 새벽 4시면 눈이 떠지더라고요. 알람도 필요 없이요. 씻고 나가서 학교 도착하면 5시 반. 그때부터 칼질하고 볶고 끓이고 아이들 급식 시간 맞춰 배식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겨울이었어요. 무거운 국솥을 옮기다가 손목을 심하게 삐끗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파스 붙이고 참으면 되겠지 싶었어요. 근데 이게 점점 심해지더니 결국 힘줄이 손상됐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병원에선 최소 석 달은 무리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급식실 일은 하루 종일 무거운 걸 들고 젓고 옮기는 건데 석 달씩이나 쉴 수가 없잖아요. 결국 학교 측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혜란 선생님, 이번 기회에 좀 쉬시는 게 어때요? 건강도 챙기시고요. 퇴직이라는 단어를 직접 쓰진 않았지만 저는 알았죠. 이게 끝이구나. 마지막 출근 날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평소처럼 배식을 마치고 설거지까지 끝냈어요. 동료 선생님들이 식당 구석에서 조용히 꽃다발을 준비해 뒀더라고요. 언니, 수고 많으셨어요. 손목 꼭 잘 낫고 건강하게 지내세요. 그렇게 말하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이들도 몇몇이 남아서 아줌마 빨리 나와서 다시 오세요. 아줌마 김치찌개가 제일 맛있어요. 라고 인사했어요. 고맙기도 하고 서러워서 웃으면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멍하니 창밖만 봤죠. 이제 뭘 하며 살지?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때 58이었어요. 대리운전 일을 하고 있었죠. 밤낮이 바뀐 일이라 낮엔 주로 자고 저녁부터 새벽까지 일했습니다. 그래서 저랑은 얼굴 마주칠 일도 많지 않았어요. 저는 새벽에 나가 저녁에 들어오고 남편은 저녁에 나가 새벽에 들어오고 그렇게 20몇 년을 산 거죠. 아들 하나 딸 하나 키워서 다 장가 시집 보내고 이제 둘만 남았습니다. 애들은 각자 바빠서 명절에나 한 번씩 얼굴 보는 게 전부였고요. 퇴직하고 처음 며칠은 정말 허전했습니다. 새벽 4시면 여전히 눈이 떠졌어요. 몸에 배어버린 거죠. 일어나서 부엌으로 가는데 싱크대가 텅 비어 있더라고요. 손질할 재료도 없고 끓일 국도 없고 멍하니 서서 수돗물이나 한 잔 마시고 다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시간이 안 가더라고요. 텔레비전 켜놓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점심 준비하고 그러다 보면 오후 2시쯤 되는데 그때부터가 문제였어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책을 봐도 집중이 안 되고 핸드폰만 들여다보다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래층에 사는 김 여사라고 60 좀 넘은 분이 계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꼭 이것저것 물어보는 타입이죠. 혜란 씨, 요즘 직장 안 나가요? 어머, 그만뒀다며? 아이고, 그럼 이제 집에서 쉬겠네. 좋겠다, 편하겠어? 그렇게 말하는데 표정은 묘하게 동정 섞인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냥 웃으면서 네, 뭐 그렇게 됐네요.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근데 그게 자꾸 신경 쓰이더라고요. 나 혼자만 놀고 있는 것 같고 쓸모 없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괜찮았어요. 퇴직한 첫 주에 남편이 그랬습니다. 여보, 이제 좀 쉬어. 손목도 아픈데 푹 쉬면서 치료나 받아. 내가 벌면 되지 뭐.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동안 이 사람이 이렇게 다정한 말을 한 게 언제였나 싶었죠. 저도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그래, 괜찮아. 남편도 이해해주잖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딱 일주일이 지나고부터였습니다. 남편의 말투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사소한 거였죠. 점심 뭐야? 오늘도 찌개야? 당신 메뉴가 너무 단조로운 거 아니야? 그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냥 손목이 아직 불편해서 간단하게 하는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근데 남편은 에이, 그럼 반찬이라도 하나 더 만들지. 라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엔 집안일에 트집을 잡기 시작했어요. 수건 왜 이렇게 개? 이렇게 접으면 옷장에 안 들어가잖아. 분리수거 왜 안 했어? 내가 몇 번을 말해야 돼? 집에 하루 종일 있으면서 먼지 좀 닦지 그래. 저는 손목이 아파서 무거운 걸 들기도 힘들었고 청소기 밀다가도 손목에 통증이 와서 중간중간 쉬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걸 이해 못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 이해 안 하려는 것 같았죠. 어느 날은 퇴근해서 들어오더니 밥상을 보고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또 김치찌개야? 그러더니 밥상을 뒤로 쑥 밀어버렸어요. 당신 요리 실력 완전 떨어졌네. 이제 감각도 없어진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25년 넘게 급식실에서 수백 명 밥해 먹였던 제가 감각이 없다니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그냥 미안해. 다음엔 다른 걸 해볼게. 라고만 말했어요. 근데 남편은 그 말도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죠. 그날 밤 저는 부엌 구석에 혼자 앉아서 울었습니다. 퇴직하고 나니까 제 존재감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에게도 필요 없고 남편에게도 짐 같고 손목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이제 나는 뭘 해야 하나? 나는 뭘 하며 사는 사람일까? 그런 생각만 머릿속을 빙빙 돌았습니다. 이게 제 퇴직 후 첫 달의 모습이었습니다. 퇴직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부터 남편의 태도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짜증이었는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남편이 일어나서 식탁에 앉았는데 된장찌개를 보더니 숟가락을 탁 내려놨습니다. 또 찌개야? 당신은 좀 새로운 걸 못해? 남편은 그 밥상도 제대로 안 먹고 일어나더니 신발을 신으면서 한마디 더 했습니다. 집에서 빈둥빈둥하면서 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만 살 생각이야? 그리고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죠. 빈둥빈둥이라고요. 저는 퇴직하고 싶어서 퇴직한 게 아니었습니다. 손목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그만둔 건데 왜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그날 하루 종일 밥도 못 먹었어요. 가슴에 돌덩이가 얹힌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죠. 텔레비전 소리만 허공에 흐르고 저는 아무 생각도 안 났습니다. 며칠 뒤엔 더 심한 일이 있었어요.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오는데 거실 바닥을 보더니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집은 왜 이렇게 먼지투성이냐? 저는 아침에 청소기를 돌렸거든요. 손목이 아파서 올해는 못했지만 그래도 깨끗하게 한다고 했는데요. 아침에 청소했는데? 라고 말했더니 남편이 코웃음을 쳤어요. 청소를 이렇게 해? 집에서 하루 종일 있으면서 이것도 제대로 못해?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다시 했어요. 손목이 쑤셨지만 참았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었어요. 20몇 년을 일하며 살림도 다 도맡아 했는데 이제 와서 빈둥빈둥 논다는 소리를 들어야 하나요? 걸레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손목은 욱신거렸고 눈물은 계속 났어요. 그 뒤로 남편의 말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엔 이런 말까지 했어요.
당신 하는 거 밥 차리는 것밖에 없잖아.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입술을 깨물고 참았죠. 나도 이랬어. 25년 넘게 일했다고.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남편은 제 얼굴도 안 쳐다보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 저는 부엌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목을 만지작거리면서 생각했죠.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지? 근데 답이 안 나왔어요. 그냥 눈물만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아래층 김 여사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저를 보더니 이상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혜란 씨, 요즘 남편분이랑 사이 좋으시죠?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네, 뭐가요? 그랬더니 김 여사가 말했어요. 아니, 며칠 전에 남편분이 마트에서 만났는데 집에서 다 본인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내는 아파서 쉬는데 자기가 살림 다 한다고. 그러면서 부러운 듯 말했죠. 좋겠어요. 저희 남편은 손가락 하나 안 까딱하는데 저는 멍했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그런 말을 하고 다녔다고요. 집에서는 저한테 빈둥빈둥 논다고 하면서요. 밖에선 착한 남편 행세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김 여사는 계속 말했어요. 남편분 정말 착하시네요. 요즘 그런 남자 드물어요. 저는 억지로 웃으면서 네, 감사합니다.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빠르게 내렸죠. 집에 들어와서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며칠 뒤부터 남편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대리운전 일이 많아져서 좀 일찍 나간다. 면서 저녁 6시쯤 나갔는데 예전엔 보통 9시쯤 나갔거든요. 그리고 새벽에 들어오는데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어요. 달달한 여자 향수 냄새였습니다. 저는 물어봤죠. 어디 갔다 왔어? 남편은 짜증내듯 대답했어요. 대리운전 했다니까. 당신이 알아서 뭐하게. 그날 이후로 남편의 옷차림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그냥 편한 티셔츠에 면바지 입고 나갔는데 어느 날부터 새 셔츠를 입고 나가더라고요. 처음 보는 흰색 셔츠였어요. 그 셔츠 언제 샀어? 라고 물었더니 남편이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왜? 옷 하나 사면 안 돼? 그리고 손목에 시계까지 차고 있었어요. 제가 본 적 없는 시계였죠. 시계도 새로 샀네? 라고 말하니까 남편은 대답도 안 하고 현관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어느 날 밤엔 남편의 핸드폰이 거실 소파에 놓여 있었어요. 남편이 화장실 간 사이였죠. 저는 평생 남편 핸드폰을 뒤진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날은 손이 저절로 갔어요. 화면을 켰는데 잠금이 걸려 있더라고요. 예전엔 잠금도 안 해놨는데요. 비밀번호를 눌러보려다가 남편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려서 얼른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남편은 핸드폰을 집어들고 방으로 들어갔죠.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남편이 옆에 누워 있는데 낯선 사람 같았어요. 코 고는 소리만 들리고 저는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지? 남편이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며칠 뒤엔 더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빨래를 하려고 셔츠를 집어들었는데 옷깃에 화장품 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연한 파운데이션 자국이었어요. 저는 화장을 거의 안 합니다. 특히 요즘은 집에만 있으니까 더더욱 안 하죠. 근데 남편 옷에 화장품이 묻어 있다니요. 손이 떨렸어요. 셔츠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들어왔을 때 물어봤어요. 이 옷에 화장품 자국이 있던데 어떻게 된 거야? 남편은 셔츠를 보더니
무덤덤하게 말했습니다. 대리운전 손님 중에 술 취한 사람 부축하다가 묻었나 보지. 왜 그렇게 꼬치꼬치 캐묻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냥 궁금해서라고 말했지만 남편은 벌써 방으로 들어간 뒤였어요. 저는 주방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닫고 또 열었다가 닫고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마음은 불안한데 확실한 증거는 없고 남편한테 의심한다고 말하기도 뭐하고 그냥 가슴속에 의심이 자꾸만 쌓여갔습니다. 그 뒤로 남편의 외출은 더 잦아졌어요. 오늘은 대리일이 많아서 새벽에 들어올 것 같다. 면서 나가더니 정말 새벽 4시에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는 안 났어요. 오히려 샤워를 하고 온 것처럼 깨끗했죠. 머리도 촉촉하고 옷도 말끔했습니다. 대리운전을 하고 왔다면 땀 냄새나 담배 냄새가 배어 있어야 정상인데요. 저는 남편이 자고 있을 때 조심스럽게 지갑을 열어봤습니다. 영수증이 몇 장 있었어요. 강남에 있는 레스토랑 영수증이었습니다. 금액이 15만 원이나 됐어요. 혼자 먹기엔 너무 비싼 금액이었죠. 저는 그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뒀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다음 날 남편이 또 외출한다고 했어요. 오늘도 일 많아서 늦을 거야. 라면서 나갔습니다. 저는 남편의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는 걸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없는 사이 차에 가서 블랙박스 기록을 봤습니다. 며칠 전 기록이 남아 있었죠. 영상을 보니까 남편이 강남 쪽으로 운전하는 게 보였어요. 근데 조수석에 누가 타고 있었습니다. 여자였어요. 남편이 웃으면서 뭐라고 말하는 것도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으로 그 영상도 찍어뒀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소파에 앉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진짜일까? 남편이 정말 바람을 피우는 걸까? 믿고 싶지 않았지만 증거는 점점 쌓여갔어요. 향수 냄새, 새 옷, 화장품 자국, 레스토랑 영수증,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 저는 울면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 내가 뭘 잘못했지?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눈물만 계속 흘렀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들어왔을 때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밥을 차려주고 설거지를 하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제가 우는지도 몰랐을 겁니다. 아니, 알아도 상관없었을지도 모르죠. 저는 이불 속에서 소리 죽여 울었어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숨소리도 안 나게 울었습니다. 20몇 년을 함께 산 남편이 저한테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미 멀어진 것 같았어요. 남편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더 거칠어졌습니다. 이제는 아예 대놓고 저를 무시했어요. 어느 날 저녁엔 제가 저녁상을 차려놨는데 남편이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25년 일하면서 살림까지 도맡아 했는데 이제 와서 저한테 이런다니. 다음 날 아침엔 더 심했습니다. 내가 밖에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 당신은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있잖아. 저는 억울했어요. 저도 손목 아픈 거 참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밥하고 그랬거든요. 나도 집안일 다 하잖아. 라고 말했더니 남편이 비웃었습니다. 집안일? 그게 일이야? 그냥 누워서 떡 먹기지. 그리고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은 저녁도 집에서 안 먹었어요. 밖에서 먹고 들어온다. 면서 나가더니 밤 11시가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는 안 났어요. 오히려 향수 냄새가 진하게 났죠. 새로운 향수였어요. 달달하고 화사한 냄새. 제가 쓰는 향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라고 물으니까 남편이 차갑게 말했어요. 당신이 알아서 뭐하게? 내 일에 참견하지 마.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 왜 이래? 대체 내가 뭘 잘못했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방으로 들어가면서 말했습니다. 아휴, 시끄러워. 집에서 놀면서 쓸데없는 소리나 하고. 그리고 문을 탁 닫았죠. 저는 거실에 혼자 남겨졌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남편의 통장 내역을 확인했어요. 예전엔 남편의 돈 관리를 제가 다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통장을 아예 안 보여줬죠. 저는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서 몰래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현금 인출 내역이 한 달에 수백만 원이나 됐어요. 대리운전으로는 그렇게 많이 벌지 못하는데요. 카드 사용 내역도 이상했습니다. 강남 백화점에서 100만 원 넘게 쓴 기록이 있었어요. 고급 레스토랑 결제 내역도 여러 번 보였고요. 저는 프린트해서 숨겨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남편이 저한테는 생활비도 제대로 안 주면서 밖에서 이렇게 돈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대체 누구한테 이렇게 돈을 쓰는 거지? 혹시 정말로 다른 여자가 있는 걸까? 그날 저녁 남편이 또 외출한다고 했어요. 오늘 대리운전 일정 많아서 새벽에 들어올 거야. 그렇게 말하고 나가려는데 저는 용기를 내서 물어봤습니다. 당신 요즘 통장에서 돈이 너무 많이 나가는데 어디다 쓰는 거야? 남편이 돌아보더니 눈을 부라렸어요. 당신이 알 바 아니야. 내가 번 돈 내가 쓰는데 참견하지 마. 그리고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돈도 못 버는 주제에 신경 쓰지나 마.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나간 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20몇 년을 함께 산 남편이 맞나 싶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진짜 제 남편이었나 싶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아니면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몰랐던 걸까요? 다음 날 저는 남편의 행동을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편이 오늘도 일 많아서 늦는다. 고 말하고 나갔어요. 저는 남편의 차량 내비게이션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남편 핸드폰에 앱이 연동돼 있었거든요. 비밀번호는 제 생일이었어요. 아직 바꾸지 않았더라고요. 앱을 열어보니까 남편의 실시간 위치가 보였습니다. 강남이었어요. 대리운전을 주로 하는 지역이 아니었죠. 더 자세히 보니까 고급 레스토랑 앞에 차가 주차돼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저녁 8시. 대리운전 일을 시작하기엔 이른 시간이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직접 가봐야 하나? 근데 만약 아무것도 아니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가슴이 쎄했어요. 뭔가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어요. 찬바람에 손목이 시큰거렸지만 참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강남으로 갔죠. 버스 안에서 계속 핸드폰으로 남편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같은 곳에 있었어요.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참을 밖에서 서성였습니다. 들어가야 하나? 아니면 그냥 돌아가야 하나? 마음이 복잡했어요.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어요. 고급스러운 조명에 부드러운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직원이 다가와서 예약하셨나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아니요. 그냥 둘러보려고요. 라고 말하고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창가 쪽 테이블을 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이 앉아 있었어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맞은편에 여자가 앉아 있었죠.
긴 머리에 화장을 진하게 한 여자였어요.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본 적 없는 표정으로요. 여자가 손을 뻗어서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남편은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자의 손을 감싸주었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테이블 모서리를 잡고 겨우 서 있었습니다. 여자가 남편에게 숟가락으로 음식을 떠먹여주는 게 보였어요. 남편은 입을 벌리고 받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둘이 웃었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여자가 말했어요. 오빠 와이프는 요즘 뭐하고 살아? 집에만 있어? 남편이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에이, 그냥 존재감 없는 사람이야.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여자가 킥킥 웃었어요. 그럼 이혼하면 되잖아. 우리 이제 공개적으로 만나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곧 그렇게 할 거야. 조금만 기다려. 그 순간 제 세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귀가 멍멍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죠. 저는 뒤돌아서 레스토랑 밖으로 나갔습니다. 비틀거리면서 걸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한참을 걷다가 버스 정류장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존재감 없는 사람이라고,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남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이미 밤 11시가 넘었어요. 남편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저는 거실불도 안 켜고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아무 생각도 안 났습니다. 그냥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죠. 새벽 1시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거실 불이 꺼져 있어서 저를 못 봤나 봐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아침밥을 먹었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 라면서 혼자 말했어요.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이 사람이 어제 다른 여자한테 저를 존재감 없는 사람이라고 했던 사람이 맞나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말을 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저는 침대에 누워버렸어요.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계속 났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남편한테 추궁해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 해야 할까요? 이혼을 해야 할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며칠 동안 저는 남편한테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남편도 저한테 관심이 없었어요. 집에 들어와서 밥만 먹고 방으로 들어갔죠.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웃었습니다. 누구한테 문자를 보내는지 뻔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요. 남편한테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들어왔을 때 저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얘기 좀 하자. 남편이 귀찮다는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어요. 뭔데?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이상해. 솔직하게 말해줘. 밖에 다른 여자 있어? 남편이 코웃음을 쳤어요. 당신 지금 미쳤어? 무슨 소리야?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뭐야?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자는 누구야? 남편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러더니 화를 냈습니다. 너 지금 내 뒷조사하냐? 핸드폰까지 뒤졌고 목소리가 커졌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대답해. 그 여자가 누구냐고. 남편이 벌떡 일어서더니 말했어요. 아휴, 꼴값 떨지 마. 그냥 아는 사람이야. 네가 알 필요 없어.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 아내야.
알 권리가 있어. 남편이 비웃었어요. 아내, 당신이 제대로 된 아내 노릇이나 했어? 그리고 외투를 집어들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은 돌아올까요? 아니, 돌아와야 할까요? 저는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울기만 했어요. 남편이 집을 나간 뒤 저는 며칠 동안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눈을 감으면 레스토랑에서 봤던 장면이 떠올랐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 손을 잡고 웃던 모습, 존재감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던 목소리, 귓가에서 맴돌았죠. 밥도 못 먹었어요. 입에 넣으면 목으로 안 넘어갔습니다. 물만 마셨어요. 사흘째 되던 날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죠. 남편은 저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도 앉아? 저는 대답 안 했어요. 그냥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고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저는 물었어요.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남편이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자고 얘기하자. 피곤해. 그리고 방문을 닫아버렸어요. 저는 또 혼자 남겨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소파에 그대로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죠. 어느새 창밖이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남편이 일어났어요. 씻고 나와서 식탁에 앉더니 말했습니다. 혜란아,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하자. 저는 남편 맞은편에 앉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말할게. 나밖에 만나는 사람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직접 듣는 건 달랐어요. 남편은 계속 말했습니다. 미안해. 근데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당신이랑은 이제 정이 안 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잘못한 건 없어. 그냥 당신이랑 있으면 답답해. 집에만 있고 말도 없고 재미도 없고. 저는 울컥했어요. 나 퇴직한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동안 20몇 년을 일했어. 당신도 알잖아.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아. 근데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나는 지금 내 인생이 중요해.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남편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그 순간 귀가 멍멍했습니다. 이혼이라고요. 남편의 입에서 그 단어가 나왔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 나는 이혼 안 해. 남편이 짜증낸 듯이 말했어요. 당신이 안 하겠다고 안 하는 게 아니야. 나는 이미 마음 정했어. 며칠 뒤 남편은 이혼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아온 거였어요. 테이블에 딱 내려놓더니 말했습니다. 여기 서명해. 저는 서류를 보지도 않았어요. 싫어. 나는 안 해.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당신 지금 고집 부리는 거야? 이미 끝난 관계야.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우리 20몇 년을 함께 살았잖아. 애들도 키웠고, 그게 다 아무것도 아니야? 남편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야. 나는 미래를 보고 싶어. 당신 말고 다른 사람이랑. 그날 밤 남편은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생각할 시간 줄게. 일주일 안에 연락해. 라고 말하고 문을 나섰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생각 정리됐어? 저는 여전히 답이 없었어요. 나는 이혼 안 해. 남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지. 법적으로 진행할 거야. 그리고 재산 분할도 내가 유리하게 받을 거야. 며칠 뒤 남편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이혼 안 하면 재산 분할 소송 걸 거야. 당신이 퇴직하면서 집안 경제에 기여 안 했다고 주장할 거고, 그럼 당신은 반도 못 받아. 그냥 합의 이혼해. 그게 서로 편해. 이 사람이 정말 제 남편이 맞나요? 다음 날 남편이 집에 들어왔어요. 짐을 더 싸러 온 거였습니다. 저는 남편을 붙잡았어요. 제발 다시 생각해봐. 우리 다시 잘해보자. 남편이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 이제 끝이야. 저는 울면서 매달렸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 말해봐. 고칠게. 남편이 저를 보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혜란아, 솔직히 말해서 나는 자유롭고 싶어. 당신은 이제 내 인생에서 짐이야. 짐이라고요. 그 단어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짐을 들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짐이라니요. 20몇 년을 함께 산 아내를 짐이라고 표현하다니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며칠 뒤 남편한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생각 정리됐어? 안 그러면 강제로 진행한다. 저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어요. 알았어. 이혼하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잘 생각했어. 내일 변호사 사무실로 와.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남편이 먼저 와 있었어요. 옆에는 그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봤던 바로 그 여자였어요.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저 사람은 왜 여기 있어? 남편이 무덤덤하게 말했어요. 내 동반자야. 상관없잖아.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재산 분할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집은 남편이 가져가고 저는 현금으로 3천만 원만 받는 조건이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이게 뭐야? 3천만 원?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퇴직했잖아. 요즘은 돈도 못 벌고 나는 계속 일하고 있고 이 정도면 많이 주는 거야. 저는 항의했어요. 말도 안 돼. 나도 20 몇 년 동안 일했어. 살림도 다 내가 했고 남편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내가 유리해. 소송 가면 당신은 더 적게 받을 거야. 그냥 이렇게 끝내는 게 나아.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옆에 앉은 여자가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서류를 집어 던졌어요. 이딴 조건으로는 못해. 절대 안 해.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소리쳤어요. 당신 후회할 거야. 집에 돌아와서 저는 무너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를 구할 돈도 없고 남편은 협박하고 저는 침대에 누워 울기만 했어요. 며칠 뒤 남편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생활비 이제 안 줄 거야. 알아서 살아. 저는 통장을 확인했어요. 남편이 공동 통장에서 돈을 다 빼갔더라고요. 제 명의 통장엔 100만 원도 안 남아 있었습니다. 손목은 아직 아팠고 일을 할 수도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남편한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집 팔 거야. 당신 나가야 해. 저는 놀랐어요. 집을 팔다니? 그럼 나는 어디로 가? 남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몰라. 알아서 해. 한 달 안에 나가. 저는 막막했어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들한테 연락했어요. 엄마 지금 좀 힘든 상황인데 잠깐만 있을 수 있을까? 아들이 난처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 좁아서 힘들어. 그리고 와이프가 좀 불편해할 것 같아.
딸한테도 연락했어요. 딸도 비슷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우리도 애들 키우느라 힘들어요. 저는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저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친정엄마는 작년에 돌아가셨고 친구들한테 말하기도 창피했습니다. 저는 부동산 앱을 열어서 원룸을 찾아봤어요. 100만 원으로는 보증금도 안 됐습니다. 결국 저는 월세 20만 원짜리 작은 원룸을 구했어요. 보증금 500만 원이었습니다. 남편한테 사정했죠. 제발 500만 원만 줘. 집 보증금으로 써야 해. 남편은 며칠 뒤 500만 원을 보내줬어요. 그리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야. 연락하지 마. 이사 날이 왔습니다. 저는 살림을 챙기면서 울었어요. 결혼할 때 받았던 이불,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 남편이랑 찍은 웨딩 사진 다 버렸습니다. 가져갈 수 없었어요. 마음도 아팠고 짐도 너무 많았거든요. 작은 가방 하나에 옷 몇 벌 넣고 생활용품 조금 챙겼어요. 그게 다였습니다. 20몇 년의 결혼 생활이 가방 하나로 정리됐어요. 집을 나서면서 뒤돌아봤습니다. 아이들 키우던 집이었어요. 행복했던 순간도 많았죠. 근데 이제 다 끝이었습니다. 원룸에 도착했을 때 저는 멍했어요. 너무 좁았습니다. 부엌이랑 방이 붙어 있고 화장실은 문도 제대로 안 닫혔어요. 벽지는 곰팡이가 슬어 있었고 창문은 얇아서 박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저는 짐을 풀지도 않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나는 뭘 잘못한 거지? 답이 없었어요. 그냥 눈물만 흘렀습니다. 밤이 되자 옆집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시끄러웠지만 항의할 힘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불도 안 깔고 바닥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죠. 차가운 바닥이 등을 파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편의점에 가서 컵라면을 샀어요. 그게 제 아침이었습니다. 라면을 끓이는데 눈물이 났어요. 20몇 년 동안 가족밥을 해줬는데 이제는 혼자 컵라면을 먹고 있다니요. 라면을 먹다가 울음이 터졌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라면이 목으로 안 넘어갔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일까? 핸드폰을 머리맡에 두고 밤새 잤어요. 혹시 누가 연락할까 싶어서요. 근데 아무도 연락 안 했습니다. 남편도 아이들도 아무도요. 저는 정말 혼자였어요. 며칠 동안 저는 방에만 있었습니다. 밖에 나갈 힘도 없었어요. 컵라면이랑 빵으로만 먹고 살았습니다. 손목은 여전히 아팠고 마음은 더 아팠어요. 거울을 보니까 얼굴이 푸석푸석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어요. 이게 제 모습이었습니다. 20몇 년을 일하고 가정을 돌보고 아이를 키웠는데 이제는 좁은 원룸에서 혼자 컵라면 먹으며 사는 사람이 됐어요. 남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짐이야.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는 정말 짐이었을까요? 저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일까요? 원룸에서의 생활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천장에 곰팡이 자국이 제일 먼저 보였어요. 벽지는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고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하루 종일 누워 있었어요. 일어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통장 잔액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남편이 준 500만 원 중에 보증금으로 500을 냈으니 제 손에 남은 돈은 100만 원도 안 됐습니다. 월세 20만 원의 전기세, 수도세, 통신비까지 내면 한 달에 30만 원은 들었어요.
이렇게 살면 석 달도 못 버틸 것 같았죠. 손목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물건을 들 때마다 욱신거렸어요. 무거운 냄비를 들다가 손목에 힘이 풀려서 바닥에 떨어뜨린 적도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돈이 아까웠어요. 그냥 파스만 붙이고 참았습니다. 밥은 제대로 못 먹었어요. 편의점 도시락이나 컵라면으로 때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엔 컵라면을 먹다가 울음이 터졌어요. 국물이 짜고 맛없었는데 그게 제 처지 같았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참을 울었죠. 옆집에서 드라마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행복한 가족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귀를 막았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친정 조카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어요. 저는 괜찮은 척 했어요. 응, 이모 잘 지내. 걱정 마. 조카가 물었습니다. 근데 이모부랑은 잘 지내세요?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응, 그냥 그래. 끊을게.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죠. 핸드폰을 보니까 아들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엄마, 명절 때 우리 집으로 오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장모님도 오시거든요. 이해해 주세요. 저는 핸드폰을 던져버렸습니다. 화면이 깨졌어요. 근데 상관없었어요. 이제 연락할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밤이 되면 더 외로웠습니다. 원룸은 너무 좁아서 답답했어요. 창밖을 보면 다른 집들에는 불이 켜져 있고 사람들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만 혼자였어요. 저는 이불 속에서 울었습니다. 소리 죽여서 울었어요. 옆집 사람들이 들을까 봐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남편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했어. 법원에 제출했으니까 알아서 해. 저는 무너졌어요. 남편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진행했던 겁니다. 저는 변호사도 없었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법원에서 우편물이 왔어요. 소송 관련 서류였습니다. 글씨가 너무 작아서 읽기 힘들었어요. 저는 그냥 구겨서 쓰레기통에 넣어버렸습니다. 며칠 뒤 또 우편물이 왔어요. 법원 출석 통지서였습니다. 한 달 뒤에 법원에 나오라는 내용이었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법원에 가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변호사도 없는데 혼자 가야 하나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돈은 계속 줄어들었어요. 통장 잔액이 50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월세 낼 돈도 빠듯했어요. 저는 구직 사이트를 열어봤습니다. 급식 조리사 자리를 찾았는데 다들 건강한 사람을 원했어요. 손목이 아픈 저를 뽑아줄 곳은 없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알아봤어요. 시급은 10,000원 정도였습니다. 하루 8시간 일하면 8만 원. 한 달이면 200만 원쯤 벌 수 있었죠. 근데 손목 때문에 망설여졌어요. 물건을 들고 계산하고 진열하는 일인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결국 저는 편의점에 지원했습니다. 사장님이 면접을 봤어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사장님은 일주일 뒤에 연락 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떨어진 거였죠. 저는 다른 곳도 지원했어요. 식당 설거지, 청소일, 마트 진열. 다 지원했습니다. 근데 다 떨어졌어요. 나이도 많고 손목도 아프고 경력도 애매하고 저를 뽑아줄 곳이 없었습니다. 통장 잔액이 30만 원이 됐을 때 저는 패닉에 빠졌어요. 이번 달 월세를 내면 10만 원밖에 안 남습니다. 다음 달 월세는 어떻게 내야 할까요? 밥은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까요? 저는 방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나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근데 죽을 용기도 없었어요. 그냥 눈물만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긴급 복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울면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50만 원이면 월세 내고 밥이라도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주민센터에 가서 서류를 작성했어요. 담당 공무원이 저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일자리 찾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공무원이 말했습니다. 시니어 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한번 알아보시겠어요? 저는 바로 신청했습니다. 일주일 뒤 연락이 왔어요. 동네 경로당에서 반찬 배달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루 4시간, 주 3일 근무. 한 달에 5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저는 당장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첫 출근 날이었어요. 손목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경로당 주방에서 반찬을 담아서 어르신들 댁에 배달했어요.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힘들었지만 견뎠습니다. 어르신들이 고맙다고 인사해 주셨어요. 수고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고마운 말이었거든요. 일을 하면서 조금씩 힘을 되찾았습니다. 돈을 벌면서 자존감도 조금 생겼어요. 월세를 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몰라요. 컵라면 대신 밥을 지어 먹을 수 있다는 것도요. 근데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일 끝나고 원룸에 돌아오면 저 혼자였어요. 말할 사람도 없고 기댈 곳도 없었습니다. 텔레비전만 켜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죠. 어느 날 저녁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했더니 낯선 남자 2명이었어요. 혹시 김혜란 씨 맞으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남자들이 말했어요. 저희는 대부업체 직원인데요. 남편분이 빌린 돈 때문에 왔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남편이랑 이혼했는데요. 남자들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배우자 연대 보증으로 돼 있어요. 2천만 원 갚으셔야 합니다. 저는 정신이 아찔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 그런 거 서명한 적 없어요. 남자들이 말했습니다. 여기 서명 있잖아요. 작년에 하신 거예요. 서류를 보니까 제 서명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기억이 안 났습니다. 남편이 몰래 제 도장을 찍었나 봐요. 저는 울면서 말했어요. 저는 돈이 없어요. 정말 한 푼도 없어요. 남자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갚으셔야죠. 법적으로 책임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명함을 주고 갔어요. 저는 문을 닫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2천만 원이라니요. 제가 어떻게 그 돈을 갚아요. 다음 날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몇 번을 걸어도 안 받더니 나중에 문자가 왔습니다.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알아서 해결해. 저는 핸드폰을 던져버렸습니다. 저는 주민센터에 다시 갔습니다.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혼하셨으면 연대 보증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소송을 해야 해요. 소송이라니요. 돈도 없는데 소송을 어떻게 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 신청해 보세요. 무료로 도와줄 수도 있어요. 저는 법률구조공단에 신청했습니다. 서류를 작성하고 면담을 했어요. 제 상황을 설명하니까 담당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힘드셨겠네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났어요. 오랜만에 듣는 공감의 말이었습니다. 며칠 뒤 연락이 왔어요. 법률 지원이 승인됐다고 했습니다. 변호사가 무료로 도와준다고요. 저는 울면서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근데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소송을 해도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고, 2천만 원을 갚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저는 혼자였고, 외로웠고, 무서웠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 몰랐어요.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급식 조리사 시절 행정실에서 일하던 미숙 언니한테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저는 언니랑 퇴직하고 나서 연락을 끊고 지냈거든요. 창피해서요. 제 처지를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혜란아, 너 어떻게 지내? 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괜찮은 척 했습니다. 응, 언니. 잘 지내. 근데 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혜란아, 너 남편이랑 무슨 일 있었어? 소문 들었는데.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소문? 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너 남편 큰일 났다며?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무슨 소리야? 언니가 말했습니다. 동네에서 난리 났어. 내 남편이 불법 대리 사업에 연루됐다고. 경찰 조사도 받았다던데?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진짜? 언니가 확인해 줬습니다. 넌 모르고 있었구나. 너 남편 완전 큰일 났대. 전화를 끊고 저는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남편 이름을 쳐봤습니다. 기사가 떴어요. 불법 대리운전 알선 조직 적발. 남편의 이름이 거기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어요. 남편이 대리운전이 아니라 불법 사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 뒤 미숙 언니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혜란아, 더 큰일이야. 내 남편이랑 바람 피우던 여자 있잖아. 그 여자가 남편 돈 다 들고 튀었대.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언니가 자세히 말해줬어요. 그 여자가 알고 보니까 결혼 사기꾼이었대. 여러 남자한테서 돈 받아내고 잠적하는 스타일이래. 내 남편한테서도 몇 천만 원을 빼냈다더라.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이 저를 버리고 간 여자가 사기꾼이었다니요. 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내 남편이 불법 사업 때문에 빚까지 떠안았대. 몇억 원이라던데. 지금 도망 다니는 중이래.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몰락한 거였어요.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남편이 고생하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도 들었고 한편으로는 씁쓸했어요. 그래도 20몇 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요. 근데 동시에 속이 시원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버렸지만 결국 남편도 버림받았으니까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저녁에 경로당 일을 마치고 원룸으로 돌아왔는데 현관 앞에 누가 앉아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까 남편이었어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옷은 구겨져 있었고 얼굴은 수척했어요. 며칠 씻지 않은 것 같았죠. 남편이 저를 보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혜란아.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무표정하게 서 있었습니다. 왜 왔어? 남편이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나 좀 도와줘. 정말 갈 데가 없어. 저는 비웃었습니다. 갈 데가 없다고? 그 여자한테 가면 되잖아.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 사람 도망갔어. 내 돈 다 들고 사라졌어.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왜 왔는데? 남편이 울먹였습니다. 제발 하룻밤만 재워줘. 잘 데가 없어. 집도 빼앗기고 다 없어졌어. 저는 남편을 쳐다봤어요. 이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했었죠? 존재감 없는 사람. 짐.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그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무릎을 꿇었어요. 혜란아, 제발. 나는 이제 너밖에 없어. 저는 문 열쇠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희망에 찬 눈으로 저를 봤어요. 근데 저는 문을 열고 혼자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급하게 말했어요. 혜란아, 제발. 나 진짜 잘못했어. 다시 생각해봐. 저는 문틈 너머로 남편을 봤습니다. 당신, 그때 나한테 뭐라고 했어? 남편이 말문이 막혔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는 존재감 없고 당신 인생의 짐이라고 했지.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 남편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땐 내가 미쳤었어. 정신이 없었어. 제발 용서해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 당신이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용서 같은 건 없어. 남편이 울부짖었어요. 혜란아, 나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저는 남편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당신, 그 여자한테 나 욕하는 거 다 들었어. 레스토랑에서 내가 직접 봤거든.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저는 말을 끊었습니다. 변명하지 마. 당신은 나를 버렸어. 이혼하자고 했잖아. 짐이라고 했잖아.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말이 돼? 남편이 무릎 꿇은 채로 울었습니다. 혜란아,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어. 경찰한테도 조사받고. 정말 갈 데가 없어. 저는 남편을 내려다봤어요. 이 사람이 한때 제 남편이었죠. 20몇 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 근데 이제는 남이었습니다. 맞아, 나는 너밖에 없었어.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희망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근데 너는 나를 버렸지. 나를 짐이라고 했잖아. 존재감 없다고 했잖아. 남편이 울면서 말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문을 천천히 닫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나도 너를 놓을 거야. 당신이 나한테 그랬던 것처럼. 남편이 소리쳤어요. 안 돼. 혜란아. 손을 뻗어서 문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문을 완전히 닫아버렸습니다. 잠금 장치를 걸었어요. 밖에서 남편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혜란아, 제발. 문 좀 열어줘.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저는 문에 등을 기대고 섰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근데 이상했어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뻥 뚫리는 느낌이었어요. 남편은 한참 동안 문 밖에서 울부짖었습니다. 혜란아, 미안해. 정말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가슴 깊숙이 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밖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이 간 것 같았어요. 저는 창문으로 밖을 내려다봤습니다. 남편이 터벅터벅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 미숙 언니한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혜란아, 너 남편 어제 경찰서 갔다더라. 빚 때문에 자수했대. 저는 놀라지 않았어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 알았어. 언니가 물었어요. 너는 괜찮아? 저는 대답했습니다. 응, 이제 괜찮아. 사실 완전히 괜찮은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손목은 아팠고 돈도 없었고 원룸은 좁았습니다. 근데 마음만큼은 가벼워졌어요. 남편이 저를 찾아왔을 때 그 사람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게 저한테는 큰 의미였습니다. 며칠 뒤 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혼이 정식으로 확정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재산 분할은 남편이 빚 때문에 파산해서 제대로 못 받게 됐지만 연대 보증 책임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어요. 변호사가 잘 처리해줬습니다. 저는 안도했어요.
적어도 빚은 안 떠안게 됐으니까요. 이혼 서류를 받아든 날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20몇 년의 결혼 생활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난 거예요. 슬프기도 했고 허무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동시에 홀가분했어요. 이제 진짜로 끝이구나. 새로 시작할 수 있겠구나. 그날 밤 저는 원룸 창문을 열었어요.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상쾌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혼자 중얼거렸어요. 새로운 인생의 시작. 누구한테도 무시받지 않는 살. 제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는 인생.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수척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어요. 근데 눈빛만큼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예전처럼 죽어 있지 않았어요. 뭔가 살아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씻고 옷을 갈아입고 경로당으로 갔습니다. 일하는 동안 저는 웃었어요. 어르신들한테 인사하고 반찬을 나눠주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오늘 날씨 좋죠?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그런 작은 대화들이 저한테는 큰 위로가 됐어요.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하늘이었어요. 저는 그 하늘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괜찮을 거야. 천천히라도 다시 일어설 거야. 원룸에 도착해서 문을 열었어요. 여전히 좁고 낡았지만 이제는 제 공간이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무시하지 않는 곳, 저 혼자 살아가는 곳. 저는 부엌에서 라면을 끓였어요. 계란도 하나 넣고 파도 조금 썰어 넣었습니다. 그렇게 먹으니까 훨씬 맛있었어요. 밥을 먹으면서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힘든 일들은 많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남편이 저를 짐이라고 했지만 저는 제 인생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존재감 없는 사람이 아니라 당당하게 살아갈 사람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푹 잤습니다. 악몽도 안 꾸고 중간에 깨지도 않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개운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불을 개고 하루를 시작했어요. 새로운 하루였습니다. 새로운 인생이었어요. 지금 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벌써 1년이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처럼 힘들지는 않아요.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요리 봉사단에서 계속 일하고 있거든요. 매일 아침 동네 어르신들께 반찬을 만들어 드리고 배달합니다. 손목은 아직도 완전히 낫지 않았어요. 무거운 냄비를 들 때면 욱신거립니다. 근데 참을 만해요. 물리치료도 꾸준히 받고 있고요. 요즘은 봉사단 동료들과도 친해졌습니다. 김정분 언니는 70살인데 잔소리가 좀 심하지만 정이 많으세요. 혜란아, 밥은 먹고 다니냐? 면서 반찬을 챙겨주시곤 해요. 이소라 언니는 60인데 성격이 활발해서 저한테 활기를 줍니다. 혜란아, 우리 이번 주말에 등산 갈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를 밖으로 끌어내 주시죠. 얼마 전엔 봉사단에 25살 청년 자원봉사자가 왔어요. 민준이라고 대학생인데 착한 친구더라고요. 할머니들, 제가 무거운 거 들어드릴게요. 라면서 짐을 날라주고 설거지도 도와줍니다. 세대 차이가 있지만 함께 일하면서 웃음이 많아졌어요. 어느 날 어르신 한 분이 제가 끓인 미역국을 드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 맛이 딸이 끓여주던 맛이랑 똑같네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제 마음도 뭉클했어요. 제가 만든 음식이 누군가한테 위로가 된다는 게 참 감사했습니다. 요즘 저는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동네 사진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핸드폰으로 풍경 사진을 찍으러 다녀요. 한강도 가고 공원도 가고 산도 갑니다. 사진을 찍다 보면 세상이 참 아름답다는 걸 느껴요. 예전엔 몰랐던 것들이 보입니다. 혼자 사는 시간이 길어졌지만 이제는 외롭지 않습니다. 아니, 외로움이 두렵지 않아요. 집에 돌아와서 차 한 잔 따라 마시며 창밖을 보는 게 좋아졌어요. 이 고요함이 평화롭습니다. 예전엔 외로움이었는데 지금은 여유예요. 남편 소식은 가끔 들립니다. 교도소에 있다가 나왔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근데 관심 없어요.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 몫이니까요. 저는 제 인생을 사는 거죠. 아이들하고는 명절에 한 번씩 연락합니다. 예전처럼 자주는 아니지만요. 그래도 괜찮아요. 아이들도 각자 인생이 있고 저도 제 인생이 있으니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혹시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사람은요, 같이 있을 때는 모르다가 떠나면 보이더라고요. 누가 내 편이고 누가 내 인생을 갉아먹는 사람인지요. 저를 무시하던 사람에게 매달리지 않고 저 스스로의 가치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것. 그게 가장 큰 복입니다. 퇴직하고 이혼하고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저는 다시 일어섰어요. 완벽하게 회복한 건 아닙니다. 여전히 힘들 때도 많아요. 근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루하루 버텼고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여러분도 절대 자신을 잃지 마세요.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존재감 없는 사람은 없어요. 지민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는 사람들이에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